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9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의 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새해에 열심히 놀고 있죠. 뭐, 가뜩이나 좀 눈도 많이 와가지고 어디 꼼짝도 못하고 놀고 먹고 하고 있죠. 새해 새로운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까? 새해 새로운 계획 아직 못 세웠어. 못 세웠다기보다는 해야지 결심을 하다가 네. 아직 거기까지는 이렇게 결심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올해 아마도 근데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올해 재개발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또 있고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맞아. 좀 큰 이슈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법령 정비들이 많이 될 텐데 그리고 결국 올해는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반복이야.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재건축 장 끝에 재개발이 2000년대 중반에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이름이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또 정부에서 또 괜히 뜬금없이 공공재개발 얘기하잖아. 한 1월 14일 정도에 발표 일부 선도 지역들 발표한다 그랬고 선정했다고 한다 그랬으니까 큰 흐름이 이제 갈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법령 정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재개발 관련해서 올해 하기 싫었는데 재개발 강의를 2019년에 촬영하고 그걸로 2년 팔아먹었거든요. 큰 돈은 안 되는데 매달 이렇게 조금씩 생활비에 보태는 강의 수익이 들어왔었거든요. 온라인 강의 수익이. 그래서 그걸 올해 리뉴얼을 해서 공공재개발 포함해서 좀 다시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찍어야지. 많이 바뀌잖아요. 네. 많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기본 재개발은 있고 공공재개발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니까 조금 약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강의 하시는 분들 제가 존경하는 게 엄청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강의 준비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진짜 준비를 해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한동안 해가지고 찍어야 돼. 맨날 레파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또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야. 매번 할까 말까. 그거 말고 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요새 또 그 문의들이 여러 방면에서 오는데 뭐 다른 건 대답을 좀 해드릴 수 있겠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 오면 요새 참 난감해요. 재개발 못 쫓아가고 있어 지금 솔직히. 근데 뭐 재개발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잖아 대표님은. 근데 물어보는 거에 대한 그렇죠. 답변은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워낙에 지역적인 그 특수성들이 맞아요. 영향을 다양하게 미치다 보니까 이건 뭐 이거 말도 한번 잘못했다가 맞습니다.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엮이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요. 재개발은 그 지역 전문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분양 자격 같은 경우 시도주례로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서 각 지역마다 분양 자격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 심지어는 없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느슨한 경우도 있어서 지역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드디어 2021년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시죠. 자, 변창흠표 고밀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시간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미니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설 전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고요. 국토보호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민간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하겠다.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 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 연계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같은 5가지 공급 기본 방향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발표할 도심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인 저층 주거지 개발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공주도로 서울의 노후 소규모 주택, 연립과 아파트를 재건축하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20에서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미니 재건축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부 정책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서울시 및 뭐 정부에서 사전 논의가 다 끝나 있는 것으로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약을 해보면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법정 상한 120%를 적용하겠다. 역세권에 대해서는 용적률 160%를 300%까지 상향시키겠다. 중공업지역 관련돼서는 용적률 250에서 300%를 400%까지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추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 10개 지구 내년까지 9,400가구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요. 구리, 갈매, 성남, 복정 등 수도권에 총 48,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소식이 공급 관련된 얘기가 막 연일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급을 쥐어짠다. 뭐 이런 식의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야심차게 이제 국토부 장관 되셔서 이거저거 얘기를 하시지만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5가지 공급 기본 방향해서 얘기를 해놨지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리까리한 것이.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저층 주거지 개발 대책 이게 결국은 이제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해왔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하는 방안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그 얘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 해제된 곳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층 주거지들 소위 말해서 주변에 보이는 단독주택 빌라촌들 여기 어떻게 개발할 거냐. 옛날처럼 전면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 말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과 같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겠다. 근데 공공성도 강화해서 용적률을 늘려주고 사업 시행자를 SH나 LH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까지 주면 밀어넣어주면 용적률 올려주고 대신 이제 일부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뭐 7층에서 15층짜리 아파트,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2-3동짜리 지으면서 용적률 좀 뽑아먹고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공 임대주택들을 확보하고 개발 사업에도 이렇게 영향을 물량도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거 다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 건데 이제까지 일부 지역들은 잘 됐죠. 그러니까 잘 됐다기보다는 조금씩 되고 있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막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장이 이거에 쫓아갈까? 용적률을 뭐 이렇게 법안을 개정을 해서 밀어주는 걸로 가니까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런 동네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지 않겠냐 기대하겠지만 제가 왜 이게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거밖에 길이 없으면 이거라도 하자고 움직이겠지만 지금 작년부터 뭐 건드렸어요. 5월달부터 작년 5월부터 공급대책 얘기 나와서 뭘 얘기했냐면 공공재개발 이야기를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재개발 하겠다, 역세권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낙후된 동네에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동네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라에서 저층주거지 개발 계획 이거 한댄다. 우리 나홀로 아파트 이거 진짜 한 200세대짜리 진짜 소규모 재건축으로 짓거나 이거 하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우리 같이 뭉쳐가지고 공공재개발 하자.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서울시장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 재개발 활성화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재개발 가자. 하면 야 이거 굳이 뭐 이거 해야 돼. 지금 실제로 이제 이 분쟁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대체해서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해제 지역의 사업 방식을 대체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들도 지금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야 재개발해야지 왜 소규모 재건축 이딴 거 하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왜 이딴 거 하냐. 그 안에서도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 갈등이 되게 퍼지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줄에 서야 돼.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이 노후 주택지들 여러 곳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뜻은 알겠으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여러 가지니까 갈팡질팡 추진 주체들끼리 싸우겠죠. 저 조합 가서 동의서 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재개발 지금 우리 동네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아시잖아요. 재개발 구역에서 이 치열하게 이거 사람들 저 나쁜 놈입니다. 저 가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음식점 사장님은 저 가게 음식점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별 치사한 짓까지들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조금 이제 이 내부적으로는 표면화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얘기들도 거의 했던 얘기 반복이에요. 역세권 고밀 개발하겠다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하는 건 하는 건데 이제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느냐 보이느냐가 문제인데 보이는 그런 물량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5가지 어떤 그 정책 방향의 제일 핵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 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 수요 차단 등이라고 돼서 용적률 올려주긴 할 건데 니들이 다 먹을 생각하지 마. 나라가 많이 환수할 거야. 그러니까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이 제일 이제 결국은 그거거든요. 개발을 하게끔 밀어줄 건데 니들이 올려주는 거 내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것도 잘 진행 안 되는 것도 아예 진행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때문에 사업 시행자들, 토지주들, 재건축 조합원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환수 방안을 어떻게 이 소유자들이 받아들일 것이냐에서 에이씨 그래? 안 해. 이 소리가 나오면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러니까 공공재건축 작년에 열심히 책상머리에서 공무원분들께서 고민하셨잖아요. 공공재건축을 하면 5만 원 정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거고 물량이 나올 겁니다. 실컷 계산을 했지만 현실은 뭐예요? 야, 그거 우리 시뮬레이션 일단 신청해보려고 소리가 나오니까 조합장 개새끼야 나와. 이런 몽둥이 들고 지금 조합장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저희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인데 이 어떤 주민들의 욕망, 어떤 수익을 향한 욕망과 그거를 이제 환수하기 위한 정책 이게 대립이 되면서 한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겠냐. 드러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정부도 이게 만약에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럼 또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마냥 막 풀어주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의미 있는 공급 대책에 따른 후속 결과,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달려나가기에는 브레이크까지 이미 사이드 브레이크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니까 이게 잘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형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저층 주거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지금 처음에 얘기했었던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 활성화나 다 뭐냐면 지금 낙후되어 있는 서울에 또는 이제 도심지 수도권 지역의 주요 지역에 이 주택지를 어떻게 개발할 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들을 어떻게 다시 좀 리노베이션 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를 어떻게든 손을 대겠다라는 게 지금 첫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은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더 달아오를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아파트라든가 고가 주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에 주로 초점에 맞춰서 가격이 막 날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오르는 게 많이 안 보였었던 빌라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난번 별별수다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상계동의 아파트 5억일 때 아파트 3기 신도시 분양해준다 그래서 그냥 그거 안 사고 4억 5천 분양 나오면 분양받으려고 기다렸는데 그 5억짜리가 상계동 아파트가 10억 됐어요. 망연자실해요 라고 청약 기다리는 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우리 동네 빌라 2억에도 거들도 안 보던 게 이제 지금 뭐 이런 개발 사업 한다고 하더니 4억 됐어요. 나 청약 안 되면 진짜 벼락 거지 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런 말 그대로 이 주택 형태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도 나타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게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후유증은 이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이거에 올라타지 못한 모습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지금 뭐 주식 뭐 암호화폐 뭐 이런 시장들 다 난리인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되게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하위 주택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시장에도 되게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중공업 지역 어떻게 보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중공업 지역 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인데 뭐 뚜렷하게 이렇게 활성화돼서 중공업 지역 개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중공업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층에 그런 임시 건축물 같은 곳에서 무슨 뭐 프레스라든지 뭐 큰 무거운 소리가 시끄러운 이런 공장을 가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관련된서는 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뭐 순환형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왔으나 뭐 대체적으로 가시화된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중공업 지역 개발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공업 지역 개발 얘기는 사실 작년 2월달 대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 반복이에요. 그냥 작년에 얘기했고 올해 또 얘기하는 거야. 그때도 중공업 지역 활성화. 근데 그 당시에 공급 대책 얘기를 할 때 별로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 전에 작년 이맘때예요. 1월 달에 올 2월에 공급 대책이 나옵니다. 중공업 지역을 개발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떡밥을 언론에서 엄청 계속 밀었는데 실제 이제 2월 달 공급 대책 2월 달이었나 3월 달이었나 아무튼 조금 늦어져서 나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별 얘기는 없었어요. 보도자료 이만큼 중에 중공업 지역 언급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도 않았고 별로 인상 깊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 이 중공업 지역 개발의 핵심은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이라는 게 공장들이랑 맞아요, 이게 맞아요. 섞여 있는 약간 중첩적인 지역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일부 남서부권이라든가 일부 네. 지역에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아파트로 지어질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용적률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다음에 주거 비율, 아파트 비율을 얼마나 늘려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으면 결국 공급은 오피스텔로 공급하는 거예요. 아파트형 공장, 뭐 오피스텔 공급 뭐 이런 쪽인데 오피스텔은 또 아파트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공급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 시행자들은 좋죠. 왜냐하면 개발 못하고 또는 약간 애매한 그런 땅들에다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요즘 같은 시절에 뭐 어마어마하게 논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붙을 거냐면 개발이익 환수 부분이 붙겠죠. 용적률 올려주면 뭐 한다? 내놔라가 붙을 거기 때문에 네. 결국 핵심은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 개발이익.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게 일반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주택지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남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이 주로 이제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머릿수가 많다고 그래야 되나? 쪽수가 많아.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런 중공업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필지들의 땅들도 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막 40~50평씩 공장 하나 들어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사업 방식 자체가 그런 재개발 방식보다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과거에 이제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 상대적으로 덜 많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돈으로 예를 들어 분양하고 다 남는 상가라든가 이런 걸로 받거나 애초에 갖고 있던 것도 주택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뭐 많이 이익이 나면 뭐 나눠 줄고 돈으로 내가 많이 회수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중공업 지역에 할 수 있는 물량들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엄청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일부 지금 특히 남서부권의 이렇게 중공업 지역의 공급들은 그러니까 가다 보면 여기는 왜 이런 공장터가 있어? 했던 지역들 주로 아파트형 공장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되는 원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자, 중공업 지역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공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뭐 중공업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의 비중이 좀 낮았었다면 이번에 조금 더 비중이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아무튼 중공업 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생활 터전을 잡고 사업을 영세한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아무쪼록 무리 없는 개발 추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났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지금도 미분양 많죠. 그러니까요. 분양가 3억 이상 신혼희망타운 사실상 환매 조건부 전매 제한 풀려서 되팔아도 차익을 상당수 토해내야
하고요. 변창 없이 공급 대책과 비슷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전문가들은 대책 효과의 가늠자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혼 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첫 번째가 소형 평수고요. 두 번째가 기준소득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세 번째가 수익에 대한 환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오는데 변창없이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결국은 기사는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정책적 실효성이 낮다 보니 결국은 다시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2030에 관련돼서 다시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미분양이다 라는 부분들이 진짜 좋은 지역들도 미분양인가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주로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공급됐던 지역들 중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 서울 수도권에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신혼희망타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대책에 대한 어떤 색깔보다는 사실 이 정부가 2017년 9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걸 발표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이런 배려 계층들에 대한 주택, 그러니까 주거복지 차원에서 얘기들을 꺼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기 좋은 어떤 주택 단지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국 신규 조성하는 택지에 일정 물량들을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겠다. 돈이 신혼부부들이 얼마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니들은 차익을 누리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사는 거에 만족해라. 좀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시세 차익, 자산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애초에 분양 받을 때도 론을 많이 쓰게끔 해서 이제 이익이 남더라도 그 사업 시행자랑 나눠서 가져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옵션들을 해서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겠죠.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서울 핵심 지역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서울 핵심 도심 한복판에 이런 지역에 공급된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택지들 이런 쪽에 많이 공급돼서 수요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는 들어가려고 하는 신규 청약자,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갖고 있으면 살면서 나중에 자산 가치가 오르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 그냥 전세 사는 거랑 월세 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막 이제 조성되고 있는 저 출퇴근하기도 좀 멀고 이런 택지에 신혼희망타운 가는 그냥 월세 살 거면 서울 안에서 전세나 월세 사고 아니면 그냥 차라리 집을 사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결국 신혼희망타운이 집을 사는 물건,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어떤 이런 관점에서 디자인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디자인을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에도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LH라든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노력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약간 우리 별별 수다 할 때도 몇 번 비판을 했어요. 왜 소유하게끔 안 하고 니들이 다 갖고 있으려고 그래. 공공이 지금 토지를 들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세입자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냐. 자산을 인정하게끔 해주려고 하지. 분양을 해주지. 근데 이렇게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환매 조건부로 하게 되면 LH는 나중에 환매를 해주거나 할 때 자산을 들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부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상당수를 LH공사라든가 SH공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말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공사가 돈 벌 국리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짜증이 났는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짜증이 나는 건 공급하는 쪽에서는 이게 옳다고 하면 그렇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 공급 방식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공급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사나 월세 사나 뭐가 달라. 이거 사나 전세 사나 뭐가 달라. 차라리 전세가 낫겠다. 이거 월세 내고 있느니 차라리 전세가 낫겠다.
그러면서 시장에 수요를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던 수요, 그러니까 매수의 수요를 덜어내는데 조금 영향을, 임대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매수의 어떤 수요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양날의 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신혼희망 타운이 여전히 미분양이 있고 그런 게 결국은 어떤 소유자들의 소유 욕구, 자산 증가 이런 부분을 배제한 어떤 이 공급 정책의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일종의 데칼코마니처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앞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 판매 조건부 주택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분양이 나는 단지들도 나오거나 공급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거다를 미리 예지하듯이 일단 끄집어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비판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메리트가 전세로 사는 것과 매수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못 받은 거죠. 뭐 메리트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든지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사의 초점인 거죠. 그 공급 대책으로 사서 어느 정도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고, 근데 또 뭐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맞춰서 이 집 공급이 또 새 아파트 그런 뭐 택지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뭐 거주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뭐 새 아파트 저렴하게 잘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경쟁률 낮아지니까 뭐 오히려 회피하겠죠. 결국 제도는 자기가 또 들어가는 분들 중에 부동산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은 경쟁 없이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피하겠죠. 결국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일부는 또 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는 사람, 이것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아서 좀 자산, 이제까지 신혼부부로서 내가 좀 차익 누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이런 분들은 좀 아쉬울 거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사전청약과 관련된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입주가 언제일지 모를 사전청약, 전세 난민 생활은 계속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경기도민 대상의 물량이 절반이고요. 서울 수요는 사전청약으로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연기 없이 입주까지 기간 내 공급도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물량으로 과연 서울 수요가 분산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역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수요자들의 구매를 당길 만한 물량은 노량진과 남태령 군부지 위례 정도가 되고요.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겨우 8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하고 있어요. 또 사전청약 대다수 경기도민 대상이라서요. 뭐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의 입지적 조건 등 제반 사항을 봤을 때 서울 수요 분산에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집값 상승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제때 공급이 안 되면 문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끝났는데 과연 3기 신도시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정부 말만 믿지 말고 지금 당장 신규 분양이나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얘기는요. 급증한 전세값도 변수라고 하는데요. 본 청약에서 만약에 최종 탈락하게 되는 경우 끔찍합니다. 네.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3기 신도시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어떻게 할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상황 들으면서 듣고 있으니 겁나는 얘기였습니다. 네. 사전청약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든 계속 해야죠. 사전청약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게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게 최근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3기 신도시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었던 1기, 2기 신도시의 그런 아파트 형태의 주택 공급이 아닐 가능성이,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처음 얘기 꺼낼 때부터 이제까지 듣지 못해왔던 얘기를 했어요. 고밀 저층 주거지역. 그러니까 막 난쟁이처럼 눌러가지고 블록들은 소규모로 쪼개서 보행자 중심에 뭐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공공건축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어떤 비전 하에서 도시 계획들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분양하려고 봤더니 아파트 하나에 타입이 몇십 개. 막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아파트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실망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뭐 경기도에서는 지금 네이버에서 제가 보니까 배너 광고에 기본주택 이런 게 뜨더라고요. 경기도시공사, 경기지방공사 아무튼 기본주택 그게 결국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게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입지에는 분양용 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 중산층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중형 임대주택들 을 넣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전 청약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물량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문제고 입주 시기도 문제죠. 최근에 이제 오늘 지금 픽한 기사들 중에는 없지만 터무니없는 보상가 때문에 지금 이제 보상 협의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막 뚜껑 열린 분들 이제 막 요새 청원 올라오고 막 이제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상이 돼서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도 있지만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한편으로는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기 신도시를 기다렸던 분들은 뭐겠어요? 지금 3기 신도시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이 그렇죠. 좋거나, 운이 좋거나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던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무주택 유지하면서 청약통장 갈고 다듬어서 들어갈 준비하셨던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제한된 분들만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네. 이것만 넣겠어요? 계속 넣겠지. 그래서 계속 일단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은 주권되는 것들은 노려보시면서 사전 청약도 해보고 다 해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번 텀 상승장이 앞으로 몇 년 더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걸릴 수 있는 건 걸어봐야죠. 지금 와서 지금 올라버린 이 서울 안에 주택을 매수해서 들어가기엔 서울만 올랐어요. 수도권도 올랐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올해 예상되는 게 뭐 우리 별별 수다 할 때도 얘기했고 제가 유튜브에서 작년 말에 혼자 실시간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이제 수도권의 주요 핵심 지역의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진짜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지역들이 여러 곳 나오거든요. 이제까지는 서울의 마크로 리버파크가 얼마의 소리 나왔다고 하면 수원에 얼마, 뭐 이제 광명에 얼마, 예, 성남에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이 새로 서면서 얘네들의 가격들이 그 지역 가격들에 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망연자실할 분들이 나올 건데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내가 수도권에 있는 그 아파트도 현금 이만큼을 주고 사야 돼. 이제 이런 선택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거 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또 더 청약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뭐 3기 신도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 무조건 청약을 기다렸던 분들이라고 가서 덤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무조건 기회가 생겼으면 예상 막 엄청 좋은 그런 조합권 막 좋고 막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난쟁이 빌라 똥자루 같은 그런 약간 아쉬운 형태의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써야 되니까 기대 이익, 청약을 통해서 프리미엄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 지금 뭐 청약 받아야 된다, 청약해서 당첨돼야 된다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근데 작년 가을부터 분양 물량도 없잖아요. 싹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올 상반기에도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가릴 게 없죠. 지금 찬밥도 없는 말 가릴 게 없이 뭐 결국 시장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는 이런 물량들 내가 줄 수 있는 청약 물량이다라고 하면 사전 청약이고 뭐고 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청약 전략을 세우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새로운 시도는 좋다. 네, 3기 시도시 추진이 잘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 일단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도전해 보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3기 신도시 안에서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랑은 다르게 기본적으로 입지들이 다 괜찮은 곳에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나중에 안 되면 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기우네요. 무조건 그죠? 가능성에 어디에 가는 게 맞겠냐에 따라서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서 합격. 서울대 농대를 쓰더라도 서울대 가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합격 이런 거 당첨을 목표로 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부모 찬스도 능력이다.
그래도 세금은 내셔야죠. 네, 국세청에서 358명을 적발했다는 얘기인데요. 부모에게 고가주택을 전세로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집을 산 20대 등이 고의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209명은 뭐 고가주택 상가 취득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었고, 66명은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었고, 51명은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었고, 32명은 주택을 불법 개조, 일명 방조개를 해서 임대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한 주택 임대사업자도 있었고요. 중개수수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법인 자금을 유출해서 집을 산 사주 일가 등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등의 소득, 증여, 상속자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연계해서 분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총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득 신고를 누락한 케이스, 다운계약서를 쓴 케이스, 소득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케이스, 그 다음에 소득 출처에 대한 원천을 최초의 시점부터 역산해서 추적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차입에 대한 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전부 다 적발한다는 사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에 대해서는 우회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쫓아간다는 얘기, 소득 출처에 대한 거, 방조개기에 대한 거, 불법 전매에 대한 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을 진짜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 잡아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취득자금 조달 신고 관련된 부분에 신고한 내용이 결국은 실거래가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실거래가 필증이 나왔다 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적한다는 얘기잖아요. 필증 이런 것들은 일단 나중에 찾아볼 거니까 니들 내놔라 이런 거지, 그게 나왔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국세청이나 정부가 볼 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시기고, 사는 놈들 제대로 돈 정당하게 만든 돈 갖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그냥 눈을 부리부리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만약에 부정한 어떤 자금 흐름으로 산다고 하면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 뭐 사례들 보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지금 잡아내려고 지금 이렇게 칼을 갈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금은 모자르고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큰 방향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집 마련 나 돈 없는데 하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하지 마. 돈도 안 빌려주잖아요. 전 진짜 그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다주택자가 대출을 제한해서 집을 더 못 사게 한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 가격에 버블이 많이 꼈다고 하면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주택자가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피해자, 임차인들 비롯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이런 것들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5억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안 돼. 빵이야. 이런 거는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수요를 완전히 그건 15억이 왜 15억인지에 대한 근거도 되게 애매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 15억 초과한 주택의 LTV를 뭐 얼마로 차단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예 빵이라는 건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제도가 지금 되게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억제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은 안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게 이런 규제가, 이런 관치 금융이 계속 이어지는 게 납득은 안 가고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투자다. 네. 마음의 위안이네. 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집 많이 갖고 있는 니들은 더 살 생각하지 말아라. 되게 프레셔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어떤 정책적 흐름에 맞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 시기에 필요한 대응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신용대출까지도 다 막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신용대출 관련된 부분은 다시 푼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주담대로 쓰이는 신용대출은 약간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생활비가 없고 뭐 안 돼서 지금 말 그대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조금
이게 이 상황만 개선이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 신용대출이라도 좀 해서 살 길을 좀 숨길을 터줘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자체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신용대출 자체로 통으로 다 묶어서 막아버리겠다라는 식의 정책적인 판단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니까 너무 권력이 세게 쥐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좀 은행 자율에 맡겨서 근데 결국 은행들이 그 돈 떼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뭐 하긴 또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런 거일 때 정책자금 들어가 살려내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니들 내 말 들어 또 그래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긴 하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착오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깨끗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시장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핫 이슈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수다. 너도 나도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확실한 방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밖에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집값 급등 등 현 부동산 시장 혼란 극복의 원인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거기에 따라 여야 후보군들은 너도 나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분야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민간 시장 정비사업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지금 살짝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후보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결국은 뭐 힘겨루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일단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때려 막아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못하게 해서 틀어 막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져나갔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찍어 누르는 걸로, 수요를 누르는 걸로 했는데 정치인들은 또 반대로 뭐 이런 생각이에요. 정반대의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 법안들이 정책적인 법안이 실행될 수 있었던 건 입법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잖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뭐 대부분 다 뭐 국회의원이나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결국 본인들이 입법 활동에 참여하셔서 다 때려 막은 거 아니었나?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이제는 뭐 활성화시키겠다. 표결에서 본인은 빠지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얼마 전에 누가 저희 부동산 서지 카페에 그런 글을 써주셨어요. 지난 하락장에 정비구역 해제. 이 지금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금 서울의 어떤 신규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정비구역들 해제하고 이런 것에 원흉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렇게 만든 건 누구냐면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사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결국 시장의 어떤 민의를 읽고서 민심. 그거에 따라서 민심을 읽고서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든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 오명을 다 뒤집어 쓴다? 저도 그거는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11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면서 수많은 정비구역들이 사업을 하라고 해도 안 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까지 도시정비법은 이렇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만 있었지 하기 싫으면 중간에 어떻게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구나. 법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해제를 위한 내용들을 2012년에 이제 추가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제를 할 거냐. 해제를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권한도 서울시장에게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주어지는 부분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해제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래요. 사업이 가고 있던 것들, 추진주체가 만들어진 곳, 그러니까 추진주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추진이 설립이 된 곳인데 네. 적어도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추진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5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추진위를 만든 사업 갔으면 더 안 갈 거면 적어도 50% 이상이 안 하겠다. 반대를 하면 해제할 수 있게. 맞아요. 추진 주체도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30%로 뒀어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사업이 가려면 75%,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조합 설립이란 걸 해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30% 이상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역으로 조합 설립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 이상 주민이 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30% 이상 주민이 반대 해제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결정해서 해제를 할 수 있게 이런 권한이 이제 법에 추가가 됐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해제 출구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필요한 시민들의 얘기들을 들어서 법제화해서 그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죠. 해제 전략을 한 거지. 그럼 누가 제일 나쁜 놈이냐? 군중은 이기적이고 과거를 까먹으며 아무튼 군중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따라 산 거예요.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책임이 없냐?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제를 그러면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방향 해제를 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좀 필요한 부분들은 해제를 안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걸 보면 좀 지나치게 해제를 유도하는 게 많았죠. 뭐 역사 문화 보존을 이유로 억지로 해제시킨 5긴 1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직이구역 같은 사례들도 있었고 그리고 해제 아까 50%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5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해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를 집계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50% 이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너무 해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집계를 유리하게끔 이거는 기준을 세웠다. 이제 이것 때문에 추후에 소송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수를 많이 두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와 별개로 그런 큰 흐름으로 간 건 누가 잘못이냐? 시민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재개발 구역에 주민들이 해제해달라고 깃발 꽂고 빨간색 깃발 꽂고 우리 집은 절대 재개발 안 된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과가 분명히 나뉘어 있다. 근데 그럼 지금은 왜 그러냐?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시 재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시민이니까, 군중이니까, 뻔뻔하니까, 과거는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요구한다. 그때는 재개발하는 걸 싫었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 나는 요구할 수 있어. 왜? 이건 내 재산권이니까. 그렇지. 내가 유권자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서울시장 나오라, 이기야.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군중이 요구하니까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재개발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그냥 정치의 일환이다. 그냥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럴 뿐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큰 흐름이 이렇게 지금 대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하는 거죠. 재개발 다시 뭐 하겠습니다. 이제 듣기 좋은 말 추가하겠죠. 네. 재개발 다시 활성화하지만 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처럼 불로소득을 뭐 어느 정도? 왜냐하면 또 그쪽 표도 받아야 되거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일단 당장 시장이 되는 게. 근데 요번 시장 선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임기가 요번에 길지 않지 않나요? 짧죠, 보궐이니까. 보궐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1년짜리 시장, 길지 않은 시장일 것 같은데,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대권으로 가려는 그렇죠, 후보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서울시에 뼈를 묻을래 하는 후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봐서 선택하는 몫은 이제 서울시 유권자들한테 있겠죠. 그러게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이런 전략들이 지금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뭔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또다시 리바이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뉴타운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타운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법이 재정비 촉진이라는 특별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뭐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민주거경법이 있고, 서울시가 신규 이제 예정구역 지정을 안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기준을 너무 높게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지금 거의 10년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있냐라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 시의회가 지적을 했어요. 서울시가 그럼 그것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언급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 아마 좀 대대적으로 수정 가해지면서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 좀 이렇게 완화되거나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측면에서는 좀 다이나믹하고 변화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2021년은.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시장에 큰 혼란거리가 생겼는데요. 물딱지가 첨딱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다주택자 물건 개별 분양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법제처 해석이 11년 만에 뒤집혀서 혼란이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데요. 재개발 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 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정비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채 가운데 한 채에 대해서만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법 해석과는 정면 배치되는 건데요. 대법원이 광주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지난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가 있었지만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이 2심 판결이 타당했다는 의미로 1심을 뒤집어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개별 분양 자격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을 확정 지은 건데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도정법은 조합 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이 매매돼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경우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표조합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조합원이 한 사람인 만큼 분양 자격도 한 사람에게만 인정하게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2010년 2월에 대표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 자격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이후 정비업계에서는 법제처 해석에 맞춰서 다주택자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 자격을 처리해 왔는데요. 반면에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도정법은 관리처분 계획 이후 양수한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양수한 이들의 경우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은 초기 단계, 관리처분 계획은 마지막 단계다. 결국은 관리처분 이후에는 안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양수한 자격 분들에게는 일단 자격이 있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도요. 재개발 사업의 분양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요. 분양 자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분양 자격 판단에 대해서 오로지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 관계 법령을 유추하고 확장 해석해서 분양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매수하셔서 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건지, 입주권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이거 열심히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부터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에서 이거 재건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재개발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고 앞으로 큰 파장이 있을 만한 판결입니다. 이 광주 고법 판결이고 이 같은 사례 가지고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뭐 판결한 판사가 같은 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뭐 이렇게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 해석이 잘 안 돼서 이제 건너서 이제 이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요. 아직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사업인데 조합 설립이란 거를 강제조합원 제도고 재건축은 임의조합원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 조금 다른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복잡하지. 네. 그냥 어떤 부분이 되게 크냐면요. 조합 설립 인가가 그러니까 이제까지라고 하는 거는 2008년, 9년까지 어땠냐면요. 내가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을 10채 갖고 있어요. 근데 10채를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언제까지 팔면
10명한테 나눠서 팔면 10채의 분양 자격으로 바뀔 수 있냐. 맞아. 이 기준이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안에 빌라를 한 동 지어가지고 10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세받고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10채에 대해서 아파트 한 채만 준대요. 야, 그럼 난 재개발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10채를, 아니야, 10채도 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너한테 10채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10채를 10명한테 팔면 그걸 산 10명은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이제 이 시점을 언제까지 보느냐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10채의 빌라를 가지고 아파트를 받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을 뭐라 그러냐면, 분양 신청 하루 동안 받는 게 아니라 보통 45일, 60일 이 정도 받거든요. 그 분양 신청 받는 마지막 날을 법에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그래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날짜라고 보거든요. 그날 전까지만 팔고 조합원 지위 변경을 하면, 그러니까 그날 제가 강영훈이었는데 강영훈 1, 강영훈 2, 강영훈 3 이런 식으로 조합원을 10명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를 그때까지만 팔면 그걸 양수한 그 사람이 조합원 변경을 하고 가서 분양 신청을 하면 개별 분양 신청을 받아서 각각 한 채씩 줬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그 의미가 뭐냐면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 신청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됐는데 2009년 8월에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대표조합원 제도,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19조 1항 3호라는 내용이 당시에 나오면서 조합원 한 명이 하나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그 바뀌고 나서도 법제처에서 국토부랑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줬었냐면 조합원의 지위야 분양 자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2010년 2월 달에 법제처의 해석을 바꿉니다. 아니야. 조합원 한 명이 10명으로 늘어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걸 양수한 나머지 10명은 그 양수한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청산해야 돼.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바뀌거든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갑자기 이제까지 서울시랑 국토부랑 해석을 각각 다 준다고 해석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법제처 말 바꾸는 게 어딨냐.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랑 국토부도 뭐라고 했냐면 법제처가 상위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틀렸습니다. 법제처 얘기가 맞아요.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다 번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국토부 해석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맨날 가서 국회 가서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법이 바뀝니다. 2011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바뀌냐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이렇게 다주택자 물건들은 다 상관없이 분양 자격을 준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기한을 더 줄 테니 2개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씩 줄 수 있게끔. 그때까지 기한 안에 팔아라. 더는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경과 규정을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내용을 겪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번 텀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난 하락장에 그러니까 다 재개발이 해제될지 모를지 조합도 없어.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조합장도 택시 운전하러 가고 이제 다 조합이 거의 조합 설립은 인가가 났지만 무산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재개발구역 안에 물건을 더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한 재개발구역에 가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여러 개 사서 갖고 있다가 그걸 다시 판 거야.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조합 입장에서 조합원이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 쪼개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 개별 분양 대상 자격이 있냐? 법제처에서 2016년에 해석한 거 보면 그것도 똑같이 안 된다. 조합원이 쪼개기에 해당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광주 고법에서 판결이 뭐냐면 그거 각각 줘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 조합원들이 한 여러 개를 양수한 이 사람이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박탈된다고 볼 수 없고 분양 자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별개예요. 실제로 조례에서도 별개로 분양 조합원 대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의결 이런 거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번별로 묻고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분양 자격은 별개로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 별개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국토부랑 서울시에서 했던 해석이랑 똑같은 해석을 지금 이 광주고등법원에서 내놓은 거예요.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왜 났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대법으로 올라갔는데 아까 심리 불속행 기각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 상고할 때 조합에서 그 다물권자 물건은 빼고 올렸대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심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 부산의 온천 4구역에서 동일한 사례로 지금 이제 대법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거 판결이 나와야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광주고법 사례는 고등법원 판례인 거고 아직 대법원에서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갈등 법제처의 해석과 고등법원의 판단이 지금 딱 반대 엇갈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나오고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가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제 이게 만약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난 판결처럼 결론이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그냥 제가 한 재개발구역에 가서 물건 10개고 20개고 30개고 쓸어 사면 돼요. 언제 팔면 돼? 조합 설립인가 놔도 돼. 분양 신청하기 전에만 30개를 자 하나씩 팝니다. 해서 그렇죠. 팔아도 돼. 그러니까 매집이 가능합니다. 재개발구역 안에 매집을 해도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투기의 목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뭐냐면 지금 이 2010년도에 법제처의 해석 이후에 이 내용 때문에 그 짓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재개발 구역에 가서는 여러 개를 살 수 있어도 같은 한남 3구역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도 거긴 하나밖에 못 샀지만 맞아. 앞으로는 한남 3구역 좋아? 야, 돈 갖고 와. 10개, 20개 다 매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양 신청하기 전에만 팔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안적인 심각성까지를 고려해서 이제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률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광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과 또 동일한 판결을 냈지. 서울에서는 반대되는 고등법원 판례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에서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어려운 얘기고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건축은 완전 달라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고 어떻게 결론 날지 지금 많이들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지금의 판결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명확하게 다주택자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확인해 줄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조합에 싸바싸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투기 방지 애초에 지니까 그런 법제처 해석이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그 조합원 지분 쪼개기에 해당되면서 이게 사실 이거 이제 확인이 되면 조합원 수 늘어나면서 사업성 악화되는 것들도 일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집하는 그런 세력들도 나올 수 그렇죠.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많이 바뀐 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때려 빠시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렇죠. 관처 이전에 팔면 일반 세율도 아니라 중과세 세율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투기가 가지고 해제되면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뭐 해제될 정도면 시장 다 죽었으니까 그때는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사업도 멈출걸?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네. 대법원이 이거 안 주는 걸로 판결하면 저는 서울시 조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하위 조례 규정으로 이걸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서울시는 항상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상위법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되게 느슨해요. 실제로 서울시의 분양 자격들 지분 쪼개기 금지 이건 다 조례로 그다음에 일부는 정관으로 보통 조례로 다 금지되어 있죠. 조례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아마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이런 어떤 주택 공급 어떤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예, 지도조례를 바꿔가지고 다시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이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조례로 이렇게 다시 막아버리게 되면 될 줄 알고 샀는데 다시 줬댔네 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게만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방안은 이거였어요. 뭐요? 이런 다주택자 물건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처치곤란이잖아요. 다주택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다물권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청산받을 생각하고 있을 건데 맞아. 이제 가서 딜을 해야지. 사장님 청산 예상금이 얼만데 청산금으로 제가 살게요. 그럼 나는 청산금 정도에 사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분양권을 이 판결이 바뀌어서 더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나오면 옵션으로 뭐 1억 더 드릴게요. 피가 지금 얼마지만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청산받느니 그 돈으로 청산받느니 나중에 피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추가적으로 좀 더 뒷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이 생기잖아. 받을만 하지 않아? 다물권자 같은 경우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결국 안 나오면 청산가대로 샀으니까 청산받고 나가는 거고, 되면 주는 피보다 훨씬 많은 프리미엄이 개별 물건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거니까 그렇죠. 이득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보면.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은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그거는 중개업자분들 그러니까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거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네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저도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취득세 폭탄 피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일산, 창원 등 소형 평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이 뛰어서 지역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세 부담이 늘면서 공시가격 1억 미만 저가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취득세 등 각종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산 서구 탄현동 727 규모 A아파트가 지난해 11월, 12월 총 38건이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전에는 10건 미만에 그쳤다고 해요. 또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도요. 11월 이후 50건 이상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저가주택이 주목받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기존 보유주택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올리기로 했지만 1억 원 미만 저가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서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몰려서 가격이 오르면서 당장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부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소장님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주택을 취득세 중과 안 받으면서 살려고 이런 것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얼마라도 먹겠다고 짤짤이라도 다니시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자산 상승의 기쁨을 누리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의지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떤 우려예요? 네? 어떤 우려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투자자들이 몰려서 가격이 오르면서 당장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열악하다. 근데 갈 데가 없다. 형법으로 다르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똑똑해지셔갖고 벌써 취득세 중과, 근데 1억 미만은 오케이. 그러니까 1억 미만짜리를 싹 다 뒤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이 과열된 어떤 시장의 한 단면. 지금만 이렇게 써요. 나중에 또 보이지. 이게 그러니까 규제가 생기면 규제의 반사이익을 받는 물건을 찾아서 관련 움직임은 항상 있었죠. 상승장에서 보이는 하나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 요새 트렌드가 빅데이터 하잖아요. 요새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분석하는 자료들을 이런저런 회사들이 하기도 하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서도, 그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이거 발표됐으니까 여기가 허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인 데가 어디입니다. 찍어서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정부 정책하고 빅데이터하고 싸우는데, 결국은
시장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데이터는 그 결과에 따라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거라서, 결국은, 이거 참 좋기도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역효과구나. 이런 극한의 레버리지와 짤짤이의 결말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항상 보면. 실수요가 배제된 짤짤이 투자는 장이 분위기가 바뀌면 근데 뭐 지금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 지금 그런 모양새니까 그렇긴 한데 그 밀물 썰물 타이밍을 잘 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글쎄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좀 그냥 쉬는 것도 투자다. 자, 2021년 첫 번째 별별수다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도 또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았어. 평상시에 말씀 잘 안 하시다가 별별수다 오시면 다 푸는 거죠. 진짜 말할 일이 많진 않아요. 거의 혼자 노니까 많진 않은데 요새는 또 유튜브도 안 하고 이 별별수다가 거의 다니까 여기 오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쌓였던 이 말주머니가 터지나? 그런가? 근데 이 말 속에 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또 안 좋은 말, 그러니까 좀 보탬이 안 되는 또는 실수 뭐 이런 게 좀 덜 섞이고 좀 정제된 말이 나가야 되는데 조금 무섭네요. 그래서 2021년 별별수다를 위한 각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다. 네, 그러니까 진짜. 놓치지 않고 코로나 또 심해지면 또 한동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좀 심각해지지 않은 한에서 뭐 하반기 되면 이제 좀 백신도 이제 맞고 하면 조금 안심 되겠죠. 약간 사회도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게. 안 그래도 지금 궁금한데 뭐 이미 그 맞고 계시잖아요. 그 선진 해외에서는 하는 그 이후에 뭐 좋다 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이제 안정이 돼서 정상을 되찾았으면 좋겠고 뭐 2021년 부동산 시장 오늘도 지금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는 이런 저가주택 시장들, 빌라, 다세대 이런 쪽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시끌시끌한 기사들 많이 나올 거고 또 그거 잡는다고 규제 나올 거고 뭐 또 많이 오늘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수급이 엉킨 애다, 입주 물량이 너무 줄어든다, 임대 가격이 되게 불안할 거다. 그래서 부동산 이슈,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 시장 불안에 대한 얘기들로 또 많이 언론들이 지면 장식할 거고 별별수다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들을 또 하게 될 텐데 조금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실 분들 이런 분들이 불쾌해 하시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이쁘게 잘해서 올해 부동산 이슈들을 같이 얘기를 수다를 떨 거냐 나눌 거냐 이게 좀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네. 자, 2021년 별별수다가 계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별별수다 시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량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